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2017년 워크샵 5번째 세션 블록체인 패러다임과 정보보안 제도적 거버넌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참여자 패널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은창이고 저는 예일 워스쿨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였고 지금 옥스퍼드 방문학자를 했고 그다음에 사이버스쿨라 워킹그룹에서 지금 행정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조사를 갖고 있고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옆에 계신 김종생 선생님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SK텔레콤에서 블록체인 TF로 팀장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하셨고 그리고 앱 경영, 프로젝트 팀장에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많은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사업 주체이십니다. 프라임 센터에서 대표를 참여하셨습니다. 그 다음 민영식 패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민영식 때는 키사 연구위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한국 인터넷은행에서 정책기획 및 전략 개발 하셨는데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비공구 산업 블록체인 수립하고 계십니다. 관 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패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경훈 교수님은 고대 정보보호융합학과 교수로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많은 실무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서도 사이버 보호 국가 안보 전략 같은 거 갖고 계시고 블록체인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정보 보호하는 진동 패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 박성준 패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국대 국제정보보호대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시고 정보통신기술협회 블록체인 분야의 국가표준 전문위원이십니다. BSQR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기사에서 기반기술 팀장하셨고 행정자치부 진흥용 정보 준비계획 수립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산업법 제정한 때 아주 역사적인 일을 담당하시고 개설 책임자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보안 분야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스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이라 하면은 비트코인, 핀테크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은 굉장히 큰 연구 테마로서 하나의 기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이 비트코인에서 가상적 측면을 얘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퍼블릭한 용도로서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지난 인터넷으로서의 B2B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널리 살펴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화 자체도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더 확장되어서 블록체인이 넓어져야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하고요. 이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공인인증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 자체로 대체될 것인가 그런 굉장히 큰 제도적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터넷이 제도가 되고 하나의 산업적 이노베이션의 모멘텀이 되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ITU에서 ECC 월드 서밋 오브 인터넷 소사이티를 했었고 거기서 IGF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이 단순히 워크숍이 아니라 UN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포럼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때문에 여기 계신 패널분들 전 멀티스테이크홀더의 한 담당 섹터를 대표로 오신 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단순히 그냥 오디언스에 참여하는 오디언스로서 질문할 기회가 있으십니다.
자, 멀티스테이크 홀더가 뭔지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멀티스테이크 홀더가 뭐냐면은 원래는 아이칸 위주로 미국 주도의 중앙집권 수준 거버넌스 구조였는데 에드워드 스노든 자체의 문제가 터지고 인터넷 관리 권한 자체가 중앙 특정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그 다양한 주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 브라질에서 낸 인디아 글로벌 멀티 스테이크홀더 미팅 퓨처 오브 인터넷 거버넌스 그래서 제안이 돼서 지금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아이칸에서 지금은 관리가 된 도메인 네임이 아이언하고 관리 번호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이 퍼블릭 플러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오마이걸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서준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인데 지금 우리는 왼쪽에 있습니다. 포멀한 모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나키즘, 완전 자유 분방한 인터넷인데 실제로 처음에 태어난 인터넷은 오른쪽과 같았었지만 지금은 왼쪽과 같이 변하고 있고 동그라미 밑에는 이제 ITU와 이제 아이칸 W3가 있는데 지금 하나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국가 UN 밑에 있는 국가들이 인터넷 통제하려고 하는 약간의 그런 어프로치가 ITU고 ITU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밑에 가장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소사이티, IETF 이런 많은 그룹들이 사실은 인터넷의 표준들을 다 만들어놨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블록체인은 그럼 완전히 아나키스트 모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계속 통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모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부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부 썼죠. 1930년대, 40년대. 근데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보내면 전산 장부에 디지털 로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요. 근데 이제 모델인데 이제 폴 베런의 모델인데 원래 미디어, 매스미디어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서 가장 왼쪽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왼쪽 모델이 아니고 중간으로 옮겨왔죠. 근데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인터넷 모델이 실현되죠. 실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실제로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소수 포털 사이트들이 완전히 더 센트럴라이즈드 인터넷을 만들고 누가 어디 접속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인터넷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 바로 디센트럴라이즈드 P2P 네트워크입니다. P2P 네트워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P2P 자체가 활용 가능성과 밸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다운로드라든지 추적 불가능한 거래를 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요할 뱅크너라고 하는 하버드 법대 교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웰덤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여기 보면 P2P 네트워크 자체가 진정한 인터넷이고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워와 사람들의 커뮤니티 자체가 새로운 밸류를 만들었어, 새로운 웹들을 만들 것이다. 이 사람이 샘플로 드는 것이 바로 위키피디아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이 이제 얘기되는데 다시 말하면 P2P에서 P2P 밸류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패러다임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제 저기서 본론인데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지만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있는데는 거래 수수료와 시간이 절감이 되고 감독 규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근데 흔히 신문에서 빼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금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디지털 정보의 보관, 디지털 인증, 그리고 디지털 프로퍼티에 대한 스마트 계약, 물류 추적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하고 사람들이 전화해서 했던 것들이 모든 패러다임이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바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터넷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에서도 블록체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요. 스마트 컨트롤 자체도 실현이 된다면 모든 변호사들이 서명하고 우리가 거래할 때 영수증 주고받는 모든 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스템 실패의 경우에 누가 나서서 조정을 하느냐?
계약에서 이제 거래가 문제 생긴 법원이 나서거나 변호사들이 나서는 게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어드밴스 돼 있지만 제도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실패의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나아가서 퍼블릭 섹터에서 금융 서비스 비금융분야 나가서 퍼블릭 섹터인 전자정부에서 전자 공공 행정 서비스 자체로 선거 그리고 정치 과정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직접 투표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기술 표준화의 법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렇게 자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전 세계 극빈자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들에게 전해주는 해외 원조 비용보다 오히려 그 와이어, 돈을 주고받는 데들이 수수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혁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비트코인이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활용한 금융 영역과 비금융 영역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활용 사례는 김용순 팀장님께 말씀하시겠지만 다양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보안과 인증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 블록체인 들어오면 싹 바뀔 것인가. 그리고 더 이상 해킹은 없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김경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해킹되지 않고 안전한가. 그리고 이제 이리디움의 나우 사건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박선준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의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에 말씀 나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으로서 그 블록체인 적합한 제도적 거버넌스와 법제도의 권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나누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세 가지 어스펙트가 있죠. 바로 하나 시큐리티가 있고, 스탠다이제이션이 있고, 거버넌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TTA에서 하고 있는 것이 표준화 작업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시큐리티 자체는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해외에서 그 WPC, ITU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ITU, ITF, WPC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생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글인데요. 불과 몇 달 전 나온 글인데 얼마큼 블록체인이 안전할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이거 무결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TU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시큐리티 문제 치고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위에 뭐라고 써있죠? 스탠다드죠.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려면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WPC도 마찬가지로 벌써 워크숍을 들어갔고 지금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 그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벌써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버넌스 표준화를 위해서 벌써 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이걸 잘 서포트하고 있는지 진행 정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인터넷 가버넌스가 이제 본론인데요. 인터넷 가버넌스는 컨텐츠 레이어, 논리 레이어,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 맨날 법에서 규제하는 컨텐츠 레이어가 많았습니다. 규제는 다 컨텐츠 레이어의 영역이고요. 표준화는 문제적 레이어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통신사들이 하는 것이 밑에 것이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에서 세 가지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버넌스를 새로 이용해야 되겠죠. ICF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이내믹 코리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 다이내믹 코리션에서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 토론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지금의 법과 그 지금 법제도가 과연 파이낸셜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한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집행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다음에 인터넷 커머스 포럼에서 이제 얘기되는 영역이 콘텐츠 논리적 레이어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서 얘기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가버넌스는 오너십, 트랜스퍼리티, 인센티브, 플러스 메이킹이 있었는데 오너십이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화사 되지 않아. 어디 있는 나무 갖고 있다, 신발 갖고 있다, 생선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오너십 블록체인으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디지털로 장부에 일부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오너십으로 바로 모든 제품을 다 오너십으로 트레이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센티브는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 없잖아. 근데 그 모든 거지들인데 그 누구더라도 바로 블록체인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플러스 메이킹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여기 다 했는데 지금 이건 이제 다시 제가 가장 원론적인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보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영역에 있잖아. 이 영역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거래소인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법 규제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 포섭을 해야 되나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 컨트랙은 이렇게 활용 영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을 계약할 필요도 따로 없고요. 그리고 뭐 PC 살 때도 따로 계약할 필요 없고. 근데 이걸 실험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좀더 김영우 씨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자, 네, 저는 제 발표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기초로 해서 김종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김종수입니다. 네. 패널로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탑픽들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많이 들었지만 그냥 거버넌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쓴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낯선 개념인데 게다가 또 블록체인 거버넌스 하면 일단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목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요즘에는 ICO, 가상화폐 너무나 많은 이제 용어들이 범람하면서 한쪽에서는 투자자 또는 투기 열풍이 편승하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이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로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자세한 거에 앞서서 관점을 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 돈 스코트 같은 이제 저명한 인터넷 그루죠.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할 만큼 과거에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여러 수많은 이멀징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뭔가 주도적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서 보험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로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구분한 건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넌센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기를 얻어서 다른 대체하는 용어가 마땅치 않아 보이긴 한데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당대에 쓰는 게 아니라 후대 역사가 평가하는 거죠.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대가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어떤 변화의 도면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몇십 년 전과는 새로운 모습의 어떤 미래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럼 그 기반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게 성립하느냐 그걸 이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보통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GPT,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인데 번역하자면 범용기술 정도 되겠죠. 어떤 전기, 가스, 수도, 이 통신 이런 것들이 범용기술이잖아요.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그 시기 동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서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범용기술로서 블록체인 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축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논의하는 블록체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기술로서 산업의 어떤 혁신, 인더스트리 혁신의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이제 상당히 대세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혁신, 밸류체인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사회경제 혁신 관점입니다. 이제 제도적 기술, 인스티튜셔널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보는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의 공용기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에서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있죠. 인슈어런스 인더스트리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푸드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식음료의 서프라이체인 매니지먼트, 항만 물류, 헬스케어,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의 이 어떤 변화의 기술로서도 사용을 하지만 이게 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지 메타포 측면이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협동주의, 커먼스 경제, 코인 경제, 그다음에 DAO 같은 개념, 그다음에 카탈락시 이런 논의들이 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면 틀림없이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제도 기술 중에 하나로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 기반이 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블록체인 기술이 스탠드얼론한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 또 IoT 데이터 이런 테크놀로지들과 블록체인들이 결합을 하고 그게 어떤 서비타이제이션 모델로 드러날 때만이 이런 기술이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그 케이스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신뢰, 시큐리티, 오늘 또 시큐리티가 중요한 아젠다죠. 트랜스페런시, 세 가지는 사실 뗄 수 없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트러스트는 신뢰 기술,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블록체인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단지 트러스트 기술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블록체인이 과거에 그런 트러스트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죠. 근데 과거에는 중앙 집권적인 뭔가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기관이 트러스트를 담보했다면, 블록체인은 분산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n분의 1인 거죠. 그 분산된 주체들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트러스트가 보존되는,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트러스트가 만들어진다기보다도 분산 환경에서의 트러스트가 가능한 구조가 이게 블록체인이고, 그게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고비용 구조가 아니라 저비용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고 신뢰를 만들고 연결을 시키고 뭔가를 공유하게 만들므로써 새로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들이 저비용, 과거와는 달리 저비용으로 일어나는 점에서 이노베이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큐리티는 엄밀히 따져서 블록체인이 엄청난 시큐리티 기술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실패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큐리티가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트랜스페런스는 그렇죠. 이게 투명성,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로 내세운 게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 정보의 격차로 인한 어떤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케이스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이 스탠드얼론한 게 아니라 IoT나 빅데이터에 계속 들어가는 그냥 그 정도의 메시지들이고, 몇 가지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텐티케이션, 인증. 이 사례는 정확하게 그 사례는 아닌데, 증권사 금투협에서 증권사 16개에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서 18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증권사들의 인증이 10월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인증서라는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증권사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고, 타 증권사의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번거로운 문제, 사용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10월부터 이 금투협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실제로 워킹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죠.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 사설인증서죠. 공동
인증서를 공유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한 증권사에 인증서를 한 증권사 인증서를 받아서 쓰게 되면 어떤 증권사도 다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은행들도 지금 프로젝트를 또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이런 금융기관들은 인증 프로젝트를 공동 인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큐리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트레이스빌리티 관점, 비저빌리티 관점에서 로지스틱스입니다. 글로벌 항만 물류에서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넘버원 그 항만 물류 사업자가 머스클라인이죠. 머스클라인이 IBM과 손잡고 여러 그 물류 혁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딱 그겁니다. 물류는 글로벌 항만 물류는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송사주가 어떤 화물을 수화주에게 보내기까지 일련의 과정, 이제 배송사업자도 있고, 포워더도 있고, 선사도 있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또 항만청, 여러 공공기관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한 20여 개에서 30여 개 정도의 그런 기관들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큐멘트들이 오프라인, 아날로그로 문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인해서 절감되는 이제 비용들이 전체 한 20% 가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거쳐서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제 몇 년 이내에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 이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라 관세 이슈 그다음에 텍스 이슈가 걸리면 또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고 아마 중기적 관점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용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푸드체인 트레이스빌리티인데 우리가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불안, 관심 이런 것이 많아지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시큐리티라기보다는 트랜스페런시에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내가 구매를 하는데 이게 유통 경로나 원산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많이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콜드체인은 그 냉동 냉장만 잘하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때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IoT,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IoT 기술과 결합된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떤 푸드체인 트레이스빌리티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IBM과 중국에 있는 월마트가 손잡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그 외에도 에너지 인더스트리에서의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브루클린에서 한 트랜잭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이 에너지 전력 거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에너지 공급을 우리나라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고 미국은 몇몇 에너지 제공 사업자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민간에서 P2P로 에너지를 거래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양광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옆집에 파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그 아래에 보시는 내용들은 이것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건데 전기차 충전 사실 전기차 충전도 그 이면은 뭐냐면은 전력 거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누군가에 주는 거잖아요. 이제 독일 사례는 좀 실제 그런 거죠. 충전소가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그 콘센트 전에 이제 붙여가지고 뭔가 모듈이 주어지는 거고 그걸 자기가 장착하고 그걸 차에 충전시키면 그게 자동 과금까지 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케이스들 왜 그런 블록체인이 이게 이노베이티브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신뢰관계, 이제 분산된 환경,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중앙에서 독점해서 야 이게 다 맞아라고 얘기하는 예가 없이도 이게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연결을 강화시킴으로써 같은 데이터를 중복적이지 않게 다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텔리전스가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 올해 과기정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IoT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아크를 센싱해서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화재가 일어나면 원인 규명이 중요하죠. 원인이 누구냐? 발화 지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발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형사처벌 또 당연히, 그리고 민사 이슈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 이슈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아크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그 아크 데이터가 최초의 일종의 블랙박스죠. 차량의 우리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이게 클라우드로 저장된 블랙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변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만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 챌린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안전공사가 전기 화재 원인을 규명할 때 이 아크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아크 데이터가 유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시도하고, 하나는 오른쪽에는 건강, 그러니까 이제 나의 헬스 밴드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건강 데이터들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그것 통한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인데, 이런 거죠. 단체 보험을 예로 들어서, 직장 단체 보험은 내 회사의 임직원들의 건강 상태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됐습니다. 그런 구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개인 단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IoT와 블록체인 연결은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데이터들이 유교조되지 않은 상태로 더 많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공유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 IoT 블록체인은 데이터 플랫폼에 가깝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공유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으로 가는 그런 경로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전에는 그런 거죠. 내 데이터를 누군가 가져간다는 것에서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통하면 나의 데이터 또는 내 데이터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됐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결을 꺼리던 그런 사업자들이 쉽게 커넥티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에 대한 케이스들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 혁신에 대한 관점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인 이코노미, 코인 경제 많이 얘기하죠. 사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는 자리에서 코인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워낙 그래도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고 있자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뭔가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VC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ICO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에는 이게 허수인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른바 사기성 ICO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혹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리한 풀을 보면은 50% 가까이는 인프라에 대한 거, 트레이딩에 대한 거, 페이먼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부분이 있는데, 창의적인 그런 새로운 노력들도 이 자본주도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제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UI 뱅클러의 네트워크의 부분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하고도 부합하는데 이제 커먼스 경제, 공유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이 블록체인 시대에는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커먼즈가 뭐냐면 그거요. 공유제, 그러니까 공유 경제하고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뭔가 그러니까 공동 소유에 더 가까운 개념인데 이런 것이 점차 확산이 된다는 거죠. 커먼즈가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누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사회 간접적으로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커먼즈에 기반한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슐펜터가 얘기한 혁신은 자본의 축적에서 사실 시작하는 게 이제 맞는데 지금 커먼즈의 경우에는 커먼스의 축적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얘기들이 이제 UI 뱅클러 교수가 이제 한 그 커먼스 기반의 피어 프로덕션 컨셉들이 그런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상향식 협력, 그러니까 수평적인 어떤 협력을 통한 자원의 새로운 어떤 생산과 소유, 분배, 운영 이런 과정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스티튜셔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와 레귤레이션 그 이제 블록체인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 법과 규제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레귤레이션 관점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건지에 대한 밸런스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규제 이슈들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밸런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있을 것 같고 단 이제 이게 이럴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레귤러토리 샌드박스라고 썼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으로 물론 영국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는 먼저 얘기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직 갖춰져 있지 않지만 어떤 범위 내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들을 보면서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제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베드, 그 다음에 어떤 규제 프리존, 전 정부에서는 규제 프리존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허용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식 팀장님께서 코멘트를 잠시 한번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한 3분 정도 받은 다음에 다른 정보보안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오전 세션에서 제가 튜토리얼을 했는데 여기 튜토리얼 많이 들으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블록체인 확산이라는 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이 되게 혁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 탈중앙화도 그렇고 제3자가 없고 분산화된 구조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블록체인의 그것이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이 정말로 실현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주제가 인터넷 거버넌스 또는 인터넷을 떠나서 거버넌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버넌스 안에서도 코디네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전공이 경제학인데 경제학에서 경제 정책을 했어요. 경제 정책론을 하다 보면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고 스타필드도 제가 가장 먼저 학위를 끝내고 나서 쓴 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른바 97년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형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들 뭐 이런 거 연구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을 또 바라보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기술로는 굉장히 완벽함에 가까운 어떤 이상적인 기술인데 실제로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여자들. 이 참여자들의 합의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보여주신 중국의 사례 중에 중국의 물류의 사례, 돼지고기 같은 거 유통하는 한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한다. 데이터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물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맞는데 내용물까지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IBM에, 국내 IBM 제안이 있어서 모 돼지고기 물류회사랑 이걸 우리나라에서 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했었어요. 했을 때, 고민했을 때 기술적으로 되게 좋아요. 조폐공사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3차원 홀로그램 기술까지도 빌려서 하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이거 이제 복제 못한다. 라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포장지 속의 내용물인 거예요.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기술은 완벽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오전 세션에서 얘기한 것 중에 블록체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연합체가 돼서 하긴 하는데 그 연합체가 된 기업의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킹 공격도 할 수 있고 뒤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내용물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을 한다면 블록체인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인터넷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어떤 수직 구조를 수평화된 구조로 바꿀 거라고 막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몇 개 회사들 중심으로 여전히 인터넷 세상은 수직 구조가 돼 있더라. 블록체인이 다시 수직에서 수평 구조로 바꿔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블록체인의 원래 철학인 퍼블릭한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화폐나 뭐 이 가상화폐 같은 거는 그걸 주장하죠. 왜냐면 그게 그거 아니면 만들기 어려우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하는 건 뭐냐?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누군가 여전히 전체 관리자로서 남아있고 그 관리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구조. 그럼 또 다른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빅브라더가 나올 수 있는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여기 모인 사람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발전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해주신 말씀 중에 블록체인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데이터가 막 중심인데 그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특히나 개인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누가 그걸 썼는지를 알 수 있어. 이른바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기대감이 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거버넌스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볼 거냐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말 타이트한데 플로우에서 일단은 그 블록체인 가버넌스 산업적 활용도에 관해서 김종 팀장님이랑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정도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 저기 박 교수님께서 코멘트 조금만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보안 쪽만 하시면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마이크 아직 목소리 커가지고 로컬하게 좀 마이크 있어서 저는 사실 오늘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저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포럼으로 바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발표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저희 같은 기술자한테 시키시면 되는 거고 좀 인문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착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이 바라는 본질적인 철학이 뭔지에서 우리 민팀장님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능하지는 않죠. 근데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기술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논의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버넌스라는 개념하고 블록체인하고 딱 맞습니다.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게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우리 조직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라든지 우리 세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가치를 증대시켰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여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바꾸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를 좀 상당 부분 해소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블록체인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발표하는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바톤은 김용 교수께 넘기겠습니다. 김용 교수는 그 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현재 인터넷 보안, 사이버 보안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블록체인 자체가 좀 클로즈된 모델이 있고 포켓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에서의 보안이 완벽한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도 킹 당기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털렸다는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김영 교수님 끝나시면은 저기 일단 임 팀장님께서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좀 다시 보안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등학교 김경호입니다. 네, 먼저 앞서 분들께서 많은 좋은 포인트나 큰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 그 인터넷에 한국에 도입하시는 분들가 계신데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보안이 고려가 안 됐다가 점적이 보안이 고려돼가지고 초기에 있었던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보니까 블록체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보면서 초반에 도입될 때부터 이렇게 보안이 고려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좀 좋은 이제 트렌드고요.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첫 번째 이제 직업을 원래 해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커 활동하다가 이제 컨설턴트로 하다가 학교를 왔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보안 쪽, 해킹 쪽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현재 블록체인 이런 가상화폐의 현실화 그리고 조금 이제 근 미래의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다오에서 큰 사건 터졌습니다. 다오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도입된 게 금융 쪽인데 금융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 나가보자. 이제 그런 일환으로 다오가 나왔죠. 그래서 초기에 며칠 만에 이제 투자 금액이 6천억 정도 썼는데 며칠 만에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이 해킹당합니다. 그 방식이 정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되게 어렵지 않은 방식인데 루카시를 커가지고 제휴 주치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뒤에 좀 더 설명했지만 환불을 계속 하는 거죠. 환불할 때마다 이제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한 11.5 밀리언 이더가 있는 전체 포션이 그 중에서 불과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약 3.6 밀리언이 약 30% 이상 되는 금액이 한 해커의 손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되게 많이 논의돼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관점이 원래는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산인데 이게 이제 분산하다 보니까 중간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나왔었죠. 굉장히 많이 논의 끝에 결국은 하드 포커스를 해가지고 해커의 기대에서 동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더리움 2개 방향이 나눠지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로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해커는 이제 분할을 처리합니다. 먼저 투자했던 금액 있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회수하는데 회수할 때 이제 DAO가 새로운 토큰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토큰 잔액을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그 감소하기 이전에 다시 또 재교육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결과 이제 그 스플릿 DAO를 다시 실행하면서 해커 기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 루시브 폴 취업장이 실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비단 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CV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보안 제품들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걸 데이터베이스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장점이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 바탕으로 공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신기술들이 여전히 해커들한테 많이 공격되고 있는데 사실 해커들이 해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한 1.5세대, 2세대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호기심으로 해킹합니다. 호기심으로 이제 좀 궁금하고 이제 관심 있고 더 알고 싶어서 해킹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제 인디비주얼 개인 해커들보다는 범죄 조직이라든지 뒤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어려운 아무데도 이렇게 개인이 쉽게 하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들도 금방 어렵지 않게 해킹당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올해 이제 RSA 컨퍼런스 해가지고 보안 쪽으로는 좀 국제적으로 좀 큰 컨퍼런스 있습니다. RSA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이제 올해 나왔던 이제 논인데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주제가 있었습니다. 말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 해킹이죠. 그래서 해킹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상세한 자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기법이 한 6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대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운틴 폭스라든지 또는 이제 비트 파이낸스 이런 해킹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우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코드에서 코드의 이제 좀 취약점, 코드 문제점 이런 걸 바탕으로 해킹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사이트에 대해서 해킹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지하 같은 것들을 관리를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이제 한 개인의 개인 키를 이제 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할시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키를 이제 관리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 해킹당하면 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들을 훔쳐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인부스.io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가려준 사이트인데 해킹돼서 이제 폐쇄하고 이제 스팀릿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스팀이라는 좀 특정한 이제 포인트를 특이하게도 블로그라든지 어떤 다른 사이트 글을 이제 좋아요라든지 이렇게 도이팅하면 스팀을 줍니다. 스팀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가상화폐 같은 케이스인데 마치 우리 옛날에 파이어볼 포인트라든지 이런 포인트 개념인데 이 사이트도 해킹합니다. 해킹당해서 260개 이제 계정이 털리고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의 이제 금액이 유출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핫올렛인데 핫올렛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지갑이 항상 인터넷 연결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벤처 캐피탈 이제 본체이 해킹해가지고 갖고 있던 이제 가상화폐 다 털렸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랜섬웨이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아시죠? 이제 해킹하면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달라. 혹시 랜섬웨이 관련되신 분 계신가요? 계십니까? 비트코인 혹시 그렇습니다. 다행이시네요. 동종대 털렸군요. 사진 같은 파일들이 다 동력이 네. 이렇게 돈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랜섬웨이가 치사한 게 전초도 안 풀어진다고 합니다. 해커 윤리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해커 사실은 이제 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블랙 해커도 있고요, 또 이제 화이트 해커도 있고요. 유튜브 하시는 것도 싫어요. 예,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례라서 좀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커들이 이제 왜 비트코인을 요구하냐? 그게 이제 또 뒤에서 좀 제가 이렇게 내셔널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언급할 텐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렇게 블랙마켓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커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렇게 콜월렛은 이렇게 약간 하드웨어 같은 이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물리면서 해킹당 사건이 이제 빅고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좀 약간 선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종사자들, 그러니까 해킹을 한 군데 뚫었을 때는 이제 그 한 군데 막으면 되는데, 이 안전하다 한 이유는 분산이 되는 안전한데, 이게 이제 51%가 장악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그렇게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존 계속 공격이 약간 시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크립톤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POC,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실제로 이제 구현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이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현재랑 미래 블록체인의 도화 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해커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견고하게 이제 발전시킨 데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했던 게 이제 해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취약점에 대한 이제 보고라는 연구 없으면 계속 불안 상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있었고요. 특히 북한에서는 한국 가상합법거래소를 해킹에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 말고 하면 되죠. 코인원 있죠. 예, 코인원 대표가 이제 저랑같이 해커 출신입니다. 이제 코인원 대표가 이제 그 세계 해킹 대회에 나와서 이제 해킹 그 상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소 해킹 당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안이 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북한에서는 이제 해킹 트렌드가 외화거래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제재, 유엔의 제재 때문에 막히고 있어서 이제 가장 좀 손쉽고 쉽게 하는 공격이 이제 이런 가상화폐 공격입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장 블록체인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ECC 알고리즘 바탕으로 이제 암호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퍼블릭 키 방식이거든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예전 제가 이렇게 데스라는 암호 방식이 깨지고 에이스 나왔던 것처럼 이제 PKI 방식도 이제 펀더멘탈하게는 깨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는 양적 컨트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8월달에 이미 세계 최대 이제 정보 조직이 NSA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ECC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보고하고 왜냐면 이게 양자 카운터가 나오면 이제 이런 퍼블릭키, 그러니까 암호의 기본적인 취약성, 전수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NSA는 미리 양자 카운터를 나왔을 때 대비해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면 아마 정말로 한 빠르면 10년 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런 기반 자체가 완전하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분을 알고 있는 이제 조직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지 그 미래에 있을, 근미래에 있을 이런 펀더멘탈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박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약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김경 교수님께서 약간은 너무 어려운 내용을 그래픽을 너무 없이 해가지고, 좀 이해가 좀 더딜 것 같은 민정식 팀장님께서 약간 좀 비주얼을 보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코멘트 하는 동안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짧게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히려. 첫째, 저도 해킹은 좀 아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에 대한 오해를 찾아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해킹됐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해킹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시큐리티를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비트코인은 안전해요. 왜 안전하느냐? 비트코인 해킹당했다는 거, 저희가 우리 돈이라는 개념은 위조, 변조, 위조 지폐를 막을 수 있으면 안전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한테 털리고 절도가 되는 거는 그 화폐 개념, 화폐 안전성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위조가 변조가 안 돼서 안전합니다. 그거는 이제 해커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해커들이 솔직히 토론을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비트코인이 지금 가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정말로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해커들이 위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새로운 돈이 생겼죠.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킹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돈을 절도하는 거예요. 위조나 변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는 거는 관리의 문제지 그 비트코인 자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양자 컴퓨터 말씀을 하셨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나라 포함해서 현재 그 시큐리티라고 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다 깨집니다. 그건 블록체인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자정보 뭐 다 깨집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문제는 컴퓨터 관점에서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뭐 암호학을 하든 해킹하시는 분들 다 양자 컨트롤 레지던트할 암호학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레지던트할 해킹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컨트롤 레지던트 블록체인하고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전자정보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 갔을 때, 아니 토론회 갔을 때 전자정보 보안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자정보 보안팀장이 그래요. 아니 양자 컴퓨터 나오면 블록체인이 깨지는데 왜 자꾸 블록체인을 쓰라고 하느냐. 제가 그랬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정보보 시스템은 안 깨지시나요? 다 깨지죠. 안 깨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기본적으로 크립토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좀 비하인 것 같고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키사에 위로시 필요한지 있지만 블록체인 관련한 시큐리티를 지금 정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블록체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까지 개념이 정리가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된 모델에다 대고서 뭐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큐리티 모델을 포멀하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시큐리티라고 할 때 해킹하고 좀 틀립니다. 저는 시큐리티하고 해킹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 제가 일단 그 블록체인에 넣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정보보 4대 서비스 있죠. 비밀성, 인증, 불결성, 불공세, 거기에 프라이버시까지. 이 5가지 일단 기본적인 정보보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는 나와 있어요. 블록체인 궁극적인 목적은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절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정보는 제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절대 원칙이 뭐냐면 남에게 준 내 정보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있는 인터내셔널 컴퓨터 중앙 집중화된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블록체인을 보고 남에게 준 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보안성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앞에서 얘기한 블록체인의 세 가지 특성이 있죠. 뭐죠? 트러스트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하고 트랜스퍼런스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그 본질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거기에 비밀성이 어디 있고 뭐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블록체인은 시큐리티하고 참 극이에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나 좋은 점을 쓰려다 보니 블록체인 하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시큐리티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보 4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블록체인에 단순하게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그게 내재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이퍼라이저 패블릭이라든지 R3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다 정보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거슬 좋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너무 정보하시는 분들이 저는 죄송하지만 비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이라는 개념의 모델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블록체인을 해킹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포멀 모델을 만들고 포멀 베리피케이션에 검증할 텐데 그런 걸 조금 이제 그 정보부 하시는 분들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가 꾸준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정보보호를 블록체인을 단순히 바라보지 마시고 정보보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아까 제가 거버넌스하고 잠깐 말씀을 드린 게 블록체인은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이 워낙 응용되고 활용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가치의 훼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이 워낙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인터넷이라는 가치를 공동의 목적, 우리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가치를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인터넷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은, 미래 세상은 인터넷보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바뀔 겁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이 더 컴퓨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블록체인으로 바뀔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블록체인 세큐리티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 모두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블록체인이라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좋은, 역사상 처음 있는 P2P 기술입니다. 가장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가나 우리 인류의 어떤 가치 번영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에 대한 더 세계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많은 그 깊이 있는 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 IGF가 아니라 BCF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나라 인터넷에 알려주신 정유란 박사님께서 와 계신데, 지금 블록체인이 지금의 인터넷의 현실을 어떻게 밟고 놀 것인가, 그리고 정유란 박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터넷 가버넌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은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의 가드파더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여러분 박수 받아주겠습니다. 저는 여기 블록체인 배우러 왔는데, 사실 블록체인 잘 모르겠어요. 몇 분께서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시큐리티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조금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몇 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가 좋은 거 있는데, 이 전체가 뭔가 거리에서 없더라고야 하는가요? 뭔가 모멘텀 픽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사실 시리즈 프레젠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거가 있고, 근데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 지난 한 40년 정도? 사실 언제 시작했어요? 얘기하면 저는 1971년에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분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인터넷으로 많이 효과가 됐다. 근데 지금 다음 페이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전에 먼저 제가 지금 고대 교수 자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하니까 제가 잘 못했다는 얘기를 할게요. 제일 처음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우리가 인터넷 만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 못했어요. 시큐리티 완전히 무시했어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라는 거 워낙 비싸니까 시큐리티 그런 거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문 좋은 거 만들 수 있으려면 그때는 시큐리티 완전히 무시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시큐리티라는 거 다 맞다치면 플러스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되는데 영국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새로 인터넷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잘 안 되고, 근데 그거는 먼저 굉장히 우리 1세대로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근데 지금 그 인터넷의 그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라는 거에 이래 쓰시면 제 그 apsig.acr에 그 프로그램 보시면 다 나오는데 사이버 스페이스 거버넌스. 근데 거기서 몇 가지 아니면 이거 데이터 거버넌스 이야기하도 되고 이코노믹스적으로 해서 이거 어프로치 하고 싶으면 인터넷 거버넌스가 있고 그 후에 그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AI 거버넌스 같아요. 근데 데피니션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내년에 그 클래스 하러 겁니다. 내년 7월에. 근데 우연히 그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찾아냈어요. 근데 그 AI 거버넌스 외에는 아까 전에 그 다이어그램에서 나왔는데 데이터 거버넌스. 이유는 데이터 거버넌스도 굉장히 크니까. 근데 IoT 거버넌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 블록체인 거버넌스라는 거 컨비스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레벨 거예요. 굉장히 퍼베이시한 그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AI, 데이터, IoT 그 레벨의 그 테크놀로지예요. 아니면 이거는 인터넷의 하나 위에 레이어 되는 그런 거예요. 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컨비스 안 되는데 여기서 그거 조금 에버를 시키면 좋겠다. 근데 뭐 국내 사람은 이걸로 할 필요도 없고 더 조금 인터내셔널 포럼으로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얘들은요 그 인터내셔널 액션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말이 뭐 고대나 그런 데서 많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이 뭐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상태는 아직도 저한테는 거의 레슨은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워크숍 그런 거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호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해서 블록체인 컨텍스트에서 새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내셔널 어스펙트가 인터넷 블록체인 가버넌스 포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경현 교수님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이 아직 컨셉이 저는 정경 박사님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생각과 인식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블록체인이 뭐냐 한마디 정의가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고 새로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조금 봐주셔가지고 이제 인터넷이라는 관점보다 아까 레이어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인터넷 위에 블록체인 레이어가 하나입니다. 지금 인터넷 위에 잘 아시지만 인터넷 프로토콜도 HTTP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마 HTTP 프로토콜 정도의 아마 인프라 되는 걸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웹 3.0.3라는 거 많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블록체인이 웹 3.0하고도 연계가 좋게 돼서요. 지금 정경 박사님과 쓰신 분이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블록체인도 조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교수 팀장님께서 오전에 세션 하셨던 거 중에서 이게 좀 약간 미흡했던 오전에 이걸 듣고 이 토론이 연결됐으면 제가 되면 되게 좋은데 이미 들으신 분도 있는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게 핫올렛과 콜드올렛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뭐 보신 분들이야 이게 상관없지만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이렇게 이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거래소가 있고 막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오전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혹시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을 보강하고자 제가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핫올렛, 콜드올렛 다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비존의 경우가 그랬어요. 핫올렛이 털린 거죠.
근데 보통 거래소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00% 중에 55%만 여기 보관을 하고 키를 콜드워let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콜드워let에 키를 가지고 연결해서 그때마다 옮겨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블록체인이 어디가 보안이 뭐 해킹 문제가 있냐라고 저도 동감하는 게 얘는 굉장히 견고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엔드 따에 있는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오 해킹 얘는 코딩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정보 보니까 그거 다 찾아봤는데 이유를 지갑이 열었다 닫혔다 하는 순간이 있어 순간적으로 개인 지갑에 돈을 빼가고 나오고 그 순간에 열려있는 사실 열었다 닫힌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프로그램적으로 그때 열려있는 텀이 길다는 걸 해커가 알고 다 가져갔던 사건 있고요. 마운트복스 같은 거는 재밌는 게 핫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라고 했었고요. 실은 이게 2년간 재판을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일본에서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굉장히 난리가 난 사건. 실은 이건 모두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해서 가져갔겠죠, 누군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내부자라는 거고, 대부분 내부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게 해킹이었냐는 건 퀘스천이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두 개는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N사의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비주얼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갑에서의 이런 키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체인이나 뭐 이런 문제들, 컨설팅 해킹, 그다음에 실제로 디도스 공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고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이 있는 데서의 문제들 다 지적은 이미 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도움이 되실까라는 걸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법학전공자인데 부패하거나 횡령을 했을 때 주고받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 사건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커럽션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악데이터를 획득하면은 이게 이거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받았는데 어떤 명목을 받았다는 걸 그 사람이 오히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측이 전원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유문한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 증거보고라는 것은 거의 뭐 생태의 전부입니다. 예, 변호사 아무리 좋아서 소용이 없어요. 증거가 움직이려면 변호사 100% 패소합니다. 김현상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새로운 혁신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그 박성준 교수님께서 동국대에서 블록체인 가버넌스 프로그램을 앞으로 아주 에너제틱하게 이제 펼쳐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션 굉장히 풍부하게 잘 궁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질문 받는 걸 해서 딱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질문 한번 꼭 해야겠다,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생각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은 용감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신가요? 윤봉환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기를 강공원 드립니다. 저도 뭐 배우러 와가지고 따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술은 기술자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책자가 말하고 있고, 이게 따로다, 이게 아까 코어런스라고 이제 전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거버넌스로 되려면요, 저는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뭐 10몇 년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논의되려면은 적어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말하자면 대화의 언어는 이게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한참을 그러니까 시큐리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원래 시큐리티는 그 기본 아이디어에서는 아주 아이디어해 하고 해버리면 다른 얘기를 하는 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정말 블록체인을 하나의 거버넌스 레벨로 논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 기술 레이어에서의 얘기와 정책단에서의 얘기와 여러 가지들이 좀 서로가 그 말하자면 대화의 내용이나 저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 저는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듣기에는 많이 공부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동국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포럼 윤봉남 변호사님 반드시 초대해서 법적 언어와 기술적 언어의 그 간격을 좁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법하시는 분이세요? 아, 변호사입니다. 예. 동대 출신 변호사셔서요. 제가 좀 한번 동국대에서 안 하셔도요. 저희가 블록체인 오픈 포럼이랑 포럼이 이미 있고요. 경쟁 시장이 뭐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블록체인 오픈 포럼이랑 포럼이 이미 존재해서 다양한 분과도 있고요. 박 교수님은 포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분과를 만들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걸 말씀드려요. 키사에서 주도해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세션을 여기 패널 분들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 얘기를 또 하는데 블록체인 법제연구회를 만들 예정이에요. 다 거버넌스 얘기할 생각이라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초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오픈이라고 해요. 포럼 이름이 오픈 포럼이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 블록체인의 정신은 오픈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말씀 해주시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소속과 이런 말씀해 주시는 이런 선수 말씀해 주시는 네. 저도 이 블록체인하고 코인 퍼블리싱은 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ISO 표준 전문가이고, 그리고 ITT 국제 표준 전문가로서 제가 블록체인 활동을 쭉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포럼 할 때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뵀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상훈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하고는 한때 어렸을 때 이제 해킹도 같이 하고 학교 시절로 보냈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학부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고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들리게 됐는데 저기 제 앞에 계신 이제 패널분들도 그렇고 여기 패널분들하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보보호만 한 20여 년 넘게 계속 전공을 해왔고, 지금 블록체인도 같이 이제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표준화 활동도 하고, 국제회의도 올 연초부터 해갖고 ISO 국제 표준화 이제 제한 직전에 있고요. 그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몇 주 전에 제네버도 ITT 회의도 제가 다녀와서 동양이라는 내용들을 정확히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이제 있다 보니 좀 이제 저도 이제 블록체인이 뭔가 거버넌스를 왜 하는가. 근데 블록체인에 코인 얘기는 빼고 싶은데 코인을 뺄 수 없는 관계고 모든 이 정책화 만드는 이유도 코인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도 제가 이전에는 기재부에서 근무를 해서 기재부에서 금융, 전자 그리고 금융이 금감원 지금 금보연과 이제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먼저 첫 번째 제가 좀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을 통제와 저도 지금 오늘 시점으로도 1,000만 원을 지금 가상화폐를 샀다가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투기로 볼 거냐.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사는제 얼마를 넣었다가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중국에서 거래소 폐쇄를 떠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중국의 모든 이거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도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도 똑같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브라이트사이드에서 정당한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는 좋은 측면에 착한 사람들인데 이제 앞에 계신 박사님도 이제 인터넷 만드셨을 때 시큐리티를 전혀 배제한 거는 좋은 브라이트사이드만 보고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나쁜 해커나 나쁜 놈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드는데 이거를 또 코인 시장을 또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저희가 물물 교환 시대를 생각해보면은 서로 껍데기면 돌멩이 하나를 주고받으면서 화폐의 역할을 해왔던 거고 왜 정부는 그걸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야 하는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이 자체가 우선 블록체인의 그 마인드하고 좀 벗어나는 탈중앙화
한다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자꾸 거버넌스하고 센트럴라이즈 하려고 하는 이 정부들. 그래서 정부들을 봤을 때 스위스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각 러시아든 뭐 각국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국가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국가에서 공식 자기들 뭐 US 가상화폐를 퍼블리시 했다라는 예지만 각 국가에서 이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민간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여러 가상화폐들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물을 교환을 하고 있는 이 좋은 브라이트사이드 측면에서 이 판단을 이렇게 아쉽게 보는 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부가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네.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패널분들은 또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네.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문 감사하고 여기에 대답은 이제 박 교수님께서 한마디 좀 근데 해주시죠. 그것도 거버넌스가 법인대로 오해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블록체인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저는 세 가지 법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데이터, 블록체인 기본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법. 그게 가상통화라고 하면 가상통화법. 그 오해가 있었어요. 블록체인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시면 저는 아니요. 블록체인법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데이터, 어쨌든 데이터 가버먼트 얘기하시고, 앞으로 데이터 가버먼트라고 데이터 이코노미가 생겨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디렉토리로 저희는 블록체인을 보고 있는 거고, 블록체인이 그 활성화, 기술 활성화 되려면은, 어쨌든 블록체인의 법적 기록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그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법적 기록을 받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암호화폐법은 별개죠. 코인은 별개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법 3대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을 왜 만드느냐? 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버넌스나 법하고 왜 필요하냐면, 블록체인은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예. 제가 이 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세계 쪽에서, 그 팀장님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그 기본 법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가상화폐를 겨냥한 법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한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학자로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가 처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그것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으면 행위가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규제법이나 서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본 거는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말만 법인데 법이란 단어에 대한 이 임프레션이 그런 것이지 지금 이제 그 제도 인프라법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가버먼탈리티와 가버넌스 자체 레귤레이션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이제 네. 그 화폐를 통신하고 해외 할 때 해외송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적정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 코인을 거래하는 데는 통신 판매업밖에 하나 없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다른 제도와는 더 상위에 거시되는 법으로 포섭이 되겠죠. 그런 것은 앞에 지금 윤봉남 변호사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 저 다른 세션이 있어가지고 빨리 뒷부분에 되기 때문에 외환가입법 개정됐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외화 정보하시면 합법이에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로써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해 제도적 정보보안과 제도적 거버넌스 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